저는 매일 새벽 시어머니가 사라지는 걸 목격했습니다. 처음엔 산책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검은 가방을 맨 그 뒷모습은 어딘가 불안했어요. 멍든 팔, 피 묻은 손수건, 새벽 4시에 정체불명 외출.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몰래 뒤따라가 보기로. 그날 제가 본 것은 상상조차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국을 나누고 상처를 돌보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시어머니.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죠. 혹시 내 동생이 이런 데 있을까봐. 50년 전 잃어버린 여동생을 찾기 위해 시어머니는 매일 새벽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지혜라고 합니다. 올해 43이에요. 남편을 잃은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교통사고였죠. 갑작스러웠어요. 그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 말순 씨와 아들 민준이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친정은 없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고 형제자매도 없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갈 곳이 없었습니다. 말순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 하나가 전부였던 분이셨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함께 살게 됐죠. 생계는 제가 책임지고 있어요.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고 저녁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못 잤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민준이가 대학에 다니고 있으니까요. 그 애만 봐도 힘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과묵한 분이에요. 감정 표현을 거의 안 하시죠. 밥을 차려드려도 고맙다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불평을 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드시고 조용히 설거지를 하시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죠.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며느리 노릇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어요.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상처가 있으시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말순 씨는 원래부터 새벽에 나가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그러셨죠. 결혼 초부터였으니까 벌써 15년도 넘었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머니는 왜 매일 새벽에 나가세요? 남편은 어깨를 으쓱했죠. 원래 그러셔. 산책 좋아하시나 봐. 나도 어릴 때부터 봤어. 그래서 저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말순 씨의 습관이려니 했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나가셨고 7시쯤 돌아오셨어요. 그게 15년 넘게 반복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였어요.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귀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원래 7시면 돌아오시던 분이 8시, 9시에 들어오시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10시가 넘기도 했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산책 코스를 바꾸셨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말순 씨가 돌아오신 모습을 봤는데 옷에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릎 부분에 집중적으로요. 마치 어딘가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보였죠. 어머니, 넘어지셨어요? 말순 씨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 없이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다음 날은 더 놀라웠습니다. 시어머니 팔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시퍼렇게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죠. 어머니, 어디 부딪히셨어요? 괜찮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어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아무 문제 없이 다녀오시던 분인데 갑자기 멍이 들고 옷이 더러워진 채로 돌아오시다니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말순 씨가 평소보다 훨씬 늦게 돌아오셨어요. 거의 11시였죠. 저는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손에 든 손수건에
핏자국이 선명했어요. 어머니,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순 씨는 제 눈을 피하셨어요. 그리고 손수건을 재빨리 가방 안에 넣으셨죠. 괜찮다니까. 그 말만 남기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15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반복되던 일상이었는데 최근 한 달 사이 뭔가 크게 달라진 겁니다.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닐까? 병원에 다니시는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고 계신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저는 민준이한테도 말했어요. 할머니 요즘 뭔가 이상하지 않니? 민준이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느꼈어요, 엄마. 할머니가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던데. 멍도 자주 드시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를 확인하려고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죠. 새벽 4시 정각이었어요.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 씨가 조용히 나오셨어요. 저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죠. 시어머니는 현관으로 향하셨습니다. 평소처럼 검은 가방을 메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가방이 유난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어깨가 한쪽으로 기울 정도였죠. 문을 조심스럽게 여시고 나가셨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15년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일이 이제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멍든 팔, 피 묻은 손수건, 늦어진 귀가 시간, 무거운 가방. 뭔가 분명히 달라졌어요. 말순 씨가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요? 왜 최근 한 달 사이 이렇게 변하신 걸까요?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었습니다. 혹시 큰 문제에 휘말리신 건 아닌지, 혹시 다치신 건 아닌지 확인해야 했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일 새벽 시어머니를 몰래 뒤따라가 보기로.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계만 계속 쳐다봤어요. 3시, 3시 반, 3시 40분.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죠. 심장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새벽 3시 50분,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옷을 챙겨 입고 현관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숨소리도 최대한 줄였죠. 정확히 4시였어요. 말순 씨 방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신발장 뒤에 몸을 숨겼어요.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검은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10초를 세고 나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복도 끝에 말순 씨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 나섰죠. 계단을 내려가는 시어머니의 발걸음은 의외로 빨랐어요. 68살 노인의 걸음이라고 보기엔 힘이 있었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의 걸음걸이였죠. 아파트를 나서서 골목길로 접어들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했습니다. 저는 더 뒤처지며 따라갔죠.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말순 씨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새벽인데도 벌써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청소 노동자들, 새벽 배송 기사들, 모두 고단한 표정이었죠. 저는 정류장 반대편 전봇대 뒤에 숨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느 버스를 타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버스 한 대가 섰습니다. 말순 씨가 올라타셨어요. 저도 재빨리 뛰어가서 뒷문으로 탔죠. 버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맨 앞자리에 앉으셨어요. 저는 맨 뒷자리에 몸을 낮추고 앉았습니다. 버스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어요. 점점 건물이 줄어들고 허름한 공장 지대가 나타났죠.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말순 씨가 일어나셨어요. 하차벨을 누르셨죠. 저도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보다 먼저 내려서 근처 가게 앞에 숨었어요. 말순 씨가 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여긴 정말 낯선 곳이었어요. 주변엔 폐공장들과 빈 건물들만 있었죠. 사람 그림자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저없이 걸어가셨어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셨죠. 저는 조심스럽게 뒤따랐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앞에 다리가 보였어요. 낡은 고가도로 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이 있었죠. 노숙자들이었어요. 파란 천막, 낡은 담요, 박스로 만든 집. 적어도 2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자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말순 씨는 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곳에 오신다니.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커다란 보온병이었어요. 그리고 일회용 컵들을 꺼내셨죠. 국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컵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셨어요. 드세요. 말순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죠. 한 노인이 컵을 받아들었어요.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후루룩 마셨습니다. 눈물이 글썽이더니 고개를 푹 숙였죠. 고맙습니다, 할머니. 말순 씨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저는 다리 기둥 뒤에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선 한마디도 안 하시던 분이 여기선 이렇게 따뜻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계셨어요. 국을 다 나눠주시고 나서 말순 씨는 다시 가방을 뒤지셨습니다. 이번엔 빵이 나왔어요. 편의점에서 파는 단팥빵, 크림빵들이었죠. 하나하나 사람들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어떤 젊은 남자가 빵을 받아들고 울먹였어요. 할머니, 저 어제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천천히 드세요. 체하면 안 돼요. 말순 씨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게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이었구나. 집에서 보던 차갑고 과묵한 모습은 겉모습일 뿐이었던 거죠. 빵을 다 나눠주신 후 말순 씨는 한 구석에 앉아 계신 할머니에게 다가가셨어요. 그 할머니는 다리를 절뚝이고 있었습니다. 발목에 붕대가 감겨 있었죠. 어디 보자. 말순 씨가 가방에서 약을 꺼내셨어요. 소독약과 새 붕대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옛 붕대를 풀고 상처를 확인하셨죠. 많이 나아졌네. 이제 곧 나을 거야. 새 붕대를 감아주시는 시어머니의 손길은 놀랍도록 익숙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해온 일처럼 능숙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팔에 멍, 무릎에 흙먼지, 손수건에 핏자국. 모두 이곳에서 생긴 거였어요. 누군가를 돌보다가, 누군가를 안아주다가, 누군가의 상처를 치료하다가 생긴 것들이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말순 씨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말을 건네고 계셨습니다. 밥은 먹었어? 오늘 날씨 추운데 괜찮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죠. 그때였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몸을 떨며 쓰러질 것 같았죠. 말순 씨가 재빨리 달려가셨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남자는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말순 씨는 주저없이 그를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병원 가야 해요. 지금 당장. 다른 노숙자 한 명이 도와서 남자를 일으켰습니다. 셋이서 천천히 다리 밖으로 나왔어요. 저는 황급히 더 깊숙이 숨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갈 때 말순 씨의 얼굴이 보였어요. 땀이 흐르고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떠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죠.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이었어요. 15년 동안 매일 새벽 이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서 묵묵히 이 사람들을 돌봐오셨던 거예요.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저는 뭘 한 걸까요? 시어머니를 의심했습니다. 뭔가 나쁜 일에 연루됐을 거라고 생각했죠. 협박을 당하시는 건 아닐까, 위험한 일을 하시는 건 아닐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말순 씨는 누구보다 선한 분이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매일 새벽 이곳에 오셨던 겁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의 노숙자분들도 하나둘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짐을 챙기고 어떤 분은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로 웃고 계셨습니다. 말순이 할머니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놀라서 할머니를 봤습니다. 저는 알아요. 몰래 따라온 거 봤어요. 가족이신가 봐요. 할머니는 제 옆에 앉으셨어요. 말순이 할머니는 천사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진짜 천사죠. 10년도 넘게 여기 오셨어요. 한 번도 걸으신 적이 없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5년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됐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어릴 때부터 봤다고 했으니까요. 어쩌면 20년, 30년. 말순 씨는 그 긴 세월 동안 매일 새벽 그곳에 가셨던 겁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말순 씨가 들어오셨어요. 평소처럼 조용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말순 씨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차리신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제가 어디 갔는지를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소파에 앉으셨어요. 저도 옆에 앉았죠. 창밖을 바라보는 말순 씨의 옆모습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물었죠. 말순 씨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동생이 있었대요. 50년 전 10살짜리 여동생이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사라졌답니다. 말순 씨가 14살 때였대요. 그 시절은 가난했죠. 경찰도 제대로 찾아주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여동생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어요. 50년이 지난 지금도 말순 씨는 그 동생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혹시 어딘가에 살아있을까? 혹시 거리를 헤매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시작하셨답니다. 노숙자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신 거죠. 처음엔 정말 동생을 찾으려고 가셨대요.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들여다보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거기서 본 사람들이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었답니다. 누군가의 동생이고 누군가의 부모고 누군가의 자식이었어요. 말순 씨는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답니다. 혹시 자기 동생도 어딘가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그 손을요. 수십 년간 남을 돌보며 생긴 흔적들이었죠. 말순 씨는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말 안 하고 다녀서 미안하다고요.
말하면 다들 말릴 것 같았대요. 위험하다고 그만두라고 할까봐 두려웠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저야말로 몰라서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말순 씨는 천천히 지난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처음 노숙자 급식소에 간 건 30년 전이었답니다. 동생을 찾아 헤매다가 우연히 발견한 곳이었대요. 거기서 본 사람들의 눈빛이 동생과 똑같았답니다. 두렵고 외롭고 도움이 필요한 눈빛이었죠. 그 이후로 말순 씨는 매일 새벽 그곳에 가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국 한 통만 들고 가셨답니다. 집에서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서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대요. 따뜻한 국 한 그릇이 그들에겐 하루를 버틸 힘이 됐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준비물이 늘어났어요. 빵도 사가시고 약도 챙기셨죠. 다친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아픈 사람들을 병원에 데려가기도 하셨답니다. 팔의 멍과 무릎의 상처는 모두 그 과정에서 생긴 것들이었어요. 남편도 알고 있었답니다. 처음엔 말렸대요. 하지만 말순 씨는 멈추지 않으셨죠. 결국 남편도 이해했고 몰래 돈을 보태줬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엔 더 열심히 다니셨대요. 남편 몫까지 해야 할 것 같았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그동안 차갑기만 하다고 생각했던 분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품고 계셨다니요. 저는 이제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하시기엔 너무 힘드셨을 거라고요. 말순 씨는 제가 바쁘다며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꼭 돕고 싶다고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민준이한테도 모든 걸 말했어요. 민준이는 처음엔 놀랐습니다. 그러다가 눈물을 글썽이더니 자기도 돕고 싶다고 했죠. 우리 셋은 그날부터 함께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퇴근 후 국을 끓였어요. 큰 냄비에 가득 끓여서 보온병 2개에 나눠 담았죠. 민준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유통기한 임박한 빵들을 할인받아 샀습니다. 말순 씨는 약국에서 소독약과 붕대를 사오셨어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우리 셋은 함께 다리 밑으로 갔어요. 노숙자분들은 깜짝 놀라셨죠. 평소 혼자 오시던 말순 씨가 가족들과 함께 온 겁니다. 한 할아버지가 반갑게 웃으셨어요. 오늘은 식구들이랑 오셨냐고요. 말순 씨도 드물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국을 나눠줬어요. 빵도 나눠줬고 다친 사람들을 살폈죠. 민준이는 처음엔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익숙해졌어요. 젊은 노숙자들과 눈높이를 맞춰 이야기를 나누고 할머니들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죠. 우리가 여전히 가족이라는 걸,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그곳에 갔어요. 일과 학교가 있어서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기다렸어요. 어떤 분은 우리가 도착하면 멀리서부터 손을 흔들어 주셨고, 어떤 분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죠.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었어요. 50대 남자분이었는데 처음엔 우리를 피했습니다. 국도 안 받고 빵도 안 받았어요. 그냥 구석에 앉아서 멀리서만 지켜봤죠. 말순 씨는 그분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매일 아침 그분 옆에 국 한 컵을 놓고 오셨죠. 처음 며칠은 그대로 식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그분이 국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주일쯤 되니 직접 다가와서 받아가셨죠.
변화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점점 마음을 여셨어요. 어느 날은 민준이한테 말을 걸기도 하셨죠. 대학생이냐고, 공부는 잘하냐고 물으셨답니다. 민준이는 열심히 대답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에서도 대화가 늘었습니다. 말순 씨는 예전보다 훨씬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봉사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민준이 대학 생활도 물어보셨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다른 지역에서 온 여성 봉사자를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어요. 영숙 씨라고 하셨죠. 영숙 씨는 우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옆 동네에서 봉사하다가 이쪽 소식을 듣고 왔다고 하셨어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알면 좋을 것 같았답니다. 우리는 반갑게 맞아줬어요. 영숙 씨는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말순 씨와 이야기도 많이 나누셨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두 분이 이야기하는 걸 보는데 묘하게 닮아 보였어요. 목소리 톤이 비슷했고 웃는 모습도 비슷했죠. 심지어 손동작까지 닮았습니다. 저는 민준이한테 속삭였어요. 저분이랑 할머니랑 좀 닮지 않았냐고요. 민준이도 똑같이 느꼈답니다. 하지만 저는 함부로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우연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50년 만에 동생을 만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건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 분이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날 이후로 영숙 씨는 자주 우리와 함께 봉사를 하셨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이틀에 한 번, 그리고 매일 오시기 시작했죠. 말순 씨와 영숙 씨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지셨습니다. 두 분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신기했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는 것 같았거든요. 말순 씨가 국을 따르면 영숙 씨가 빵을 건네고 영숙 씨가 상처를 소독하면 말순 씨가 붕대를 준비하셨죠. 마치 수십 년을 함께 일해온 사람들처럼 호흡이 척척 맞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따뜻했어요. 말순 씨가 혼자가 아니라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오랜 시간 혼자 짊어지고 오셨던 일을 이제는 나눌 사람이 생긴 겁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우리 가족의 일상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알람 없이도 저절로 눈이 떠졌죠.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하던 아이가 이제는 제일 먼저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저는 전날 밤 국을 끓여 놓았습니다. 새벽에 데우기만 하면 됐죠. 민준이는 편의점에서 받아온 빵들을 정리했어요. 유통기한 순서대로 가방에 담았습니다. 말순 씨는 약을 챙기셨어요. 소독약, 붕대, 연고, 파스. 필요한 것들을 빠짐없이 준비하셨죠. 가끔은 옷까지도 챙기셨습니다. 입지 않는 옷들을 깨끗이 빨아서 가져가셨어요. 우리는 새벽 4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30분을 갔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어둠이 무섭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다리 밑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반겨줬습니다. 어떤 분은 멀리서부터 손을 흔들었고 어떤 분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죠. 우리는 국을 나눠주고 빵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점점 그분들의 이름을 알아갔습니다. 구석에 항상 앉아 계시는 할머니는 순자 씨였어요. 젊은 남자는 태수 씨, 항상 기침을 하시는 아저씨는 병호 씨였죠. 이름을 알고 나니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는 허리가 안 좋으셨어요. 말순 씨가 매일 파스를 붙여드렸죠. 처음엔 괜찮다고 사양하시던 순자 씨도 이제는
먼저 허리를 내밀었습니다. 말순 씨의 손길이 편하다고 하셨어요. 태수 씨는 28살이었습니다. 민준이보다 8살 많았죠. 사업에 실패하고 집도 잃었대요. 처음엔 말이 없던 분이었는데 민준이가 계속 말을 걸면서 조금씩 마음을 여셨습니다. 어느 날은 민준이한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너는 절대 나처럼 되지 마. 공부 열심히 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태수 씨한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말했죠. 아직 젊으니까 기회가 있을 거라고요. 태수 씨는 쓸쓸하게 웃었지만 그 눈빛에는 희망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병호 씨는 60대였어요. 폐가 안 좋으셔서 항상 기침을 하셨죠. 말순 씨가 약을 사다 드렸지만 완전히 낫지는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했지만 병호 씨는 거부하셨어요. 돈이 없다고, 폐를 끼치기 싫다고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호 씨의 기침이 심해졌어요. 피까지 섞여 나왔죠. 말순 씨와 영숙 씨가 재빨리 택시를 불렀습니다. 병호 씨를 부축해서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저와 민준이도 함께 갔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죠. 병호 씨는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폐렴이 심각했거든요. 비용 문제가 있었어요. 병호 씨는 보험도 없었습니다. 말순 씨가 조용히 지갑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병원비를 내셨죠. 저도 돈을 보탰습니다. 영숙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병호 씨는 병실 침대에 누워서 울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셨어요. 말순 씨는 그의 손을 잡고 괜찮다고 빨리 나으라고 하셨죠.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봉사라는 게 단순히 물건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걸요. 함께 있어주는 것, 걱정해주는 것, 손을 잡아주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누군가의 삶을 지탱해주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민준이가 말했어요. 자기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살고 싶다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 분들을 더 많이 도와드리고 싶대요. 저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싶었어요. 착한 마음을 가진 어른으로 자라고 있었죠. 말순 씨는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표정이 평온했습니다. 예전처럼 무표정하고 차가운 얼굴이 아니었어요. 뭔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신 것처럼 보였죠. 집에 도착해서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계란찜과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우리 셋은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었죠. 예전엔 조용했던 식사 시간이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준이가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했어요. 태수 씨가 면접을 봤대요. 작은 회사지만 취직이 될 것 같다고 했답니다. 민준이는 신이 났어요. 말순 씨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순자 씨 허리가 많이 나아졌대요. 이제 혼자 일어서실 수 있다고요. 저도 웃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요. 저는 그 순간이 행복했어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도 이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땐 그냥 의무적으로 함께 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영숙 씨도 우리 집에 오셨어요. 함께 국을 끓이고 준비를 했죠. 영숙 씨와 말순 씨는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일하셨습니다. 두 분의 모습이 정말 자매 같았어요. 저는 슬쩍 물어봤습니다. 혹시 고향이 어디시냐고요? 영숙 씨는 경상도라고 하셨어요. 말순 씨도 경상도 출신이셨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더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혹시 제가 착각한 거라면 두 분께 상처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달, 3달.
우리의 봉사는 계속됐어요. 노숙자분들도 조금씩 변화하셨습니다. 태수 씨는 정말로 취직을 했어요. 작은 건설 회사였지만 정식 직원이었죠. 그는 고시원 방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다리 밑에서 자지 않아도 됐어요. 떠나는 날 태수 씨는 우리 모두를 안아줬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민준이도 울었죠. 저도 울었습니다. 말순 씨와 영숙 씨는 태수 씨의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태수 씨는 다시 올 거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으로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그렇게 하라고요. 병호 씨도 퇴원하셨어요. 아직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었지만 많이 좋아지셨죠. 기침도 줄었습니다. 병호 씨는 이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쉼터에 들어가셨어요. 말순 씨가 연결해 주신 곳이었죠. 순자 씨는 여전히 다리 밑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셨어요. 허리도 많이 나았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죠. 저는 이 모든 변화가 신기했습니다. 우리가 한 건 작은 것들이었어요. 국 한 그릇, 빵 한 개, 손 한 번 잡아주기.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달라졌어요. 말순 씨는 이제 자주 웃으셨습니다. 민준이한테 대학 이야기도 물어보시고 제 일도 걱정해 주셨죠. 저한테 힘들면 쉬라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민준이는 더 성숙해졌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진 것 같았어요. 친구들한테도 이 이야기를 했대요. 몇몇 친구들은 같이 가고 싶다고 했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진짜로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남편을 잃고 힘들었던 지난 5년이 이제야 의미를 찾은 것 같았죠. 그리고 영숙 씨와 말순 씨의 관계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두 분은 이제 봉사가 끝나면 함께 차를 마시러 가셨어요. 오래 이야기를 나누셨죠.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두 분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봉사는 이제 일상이 됐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기다려졌죠. 다리 밑 사람들을 만나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말순 씨와 영숙 씨는 점점 더 가까워지셨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 함께 계셨어요. 봉사가 끝나면 둘이서 산책을 하셨죠. 가끔은 우리 집에 오셔서 저녁도 함께 드셨습니다. 저는 두 분을 볼 때마다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닮았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죠. 두 분이 함께 있으면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있었던 사람들처럼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영숙 씨가 우리 집에 오셨어요. 함께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죠. 민준이가 학교 과제를 하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에 갔어요. 말순 씨와 영숙 씨만 거실에 남으셨죠.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두 분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들리더라고요. 영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어릴 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대요. 언니가 하나 있었다고 했죠. 4살 위였답니다. 저는 손을 멈췄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10살 때 길을 잃었대요.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낯선 사람을 따라갔다고 했죠. 그 사람이 사탕을 준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따라갔다가 길을 잃었어요. 며칠을 헤맸답니다. 집을 찾을 수가 없었대요. 어린아이였으니까요. 결국 다른 동네에서 발견됐고 고아원으로 보내졌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대요. 집을 찾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답니다.
동네 이름도 제대로 기억이 안 났거든요. 그렇게 50년이 흘렀다고 했죠. 말순 씨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언니 얼굴이 기억난다고요. 희미하지만요. 그리고 언니가 불러주던 노래도 기억난답니다. 그때 영숙 씨가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주 오래된 동요였습니다. 저는 거실을 슬쩍 봤어요. 말순 씨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순 씨도 똑같은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두 분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노래가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말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고향이 어디냐고요? 정확한 동네 이름을요. 영숙 씨가 대답하셨어요. 경상북도 어느 작은 마을이라고요. 마을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순 씨가 숨을 멈추셨어요. 그곳이 말순 씨의 고향이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멈췄어요. 거실로 천천히 걸어갔죠. 두 분은 서로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말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영숙 씨도 울고 계셨죠. 말순 씨가 떨리는 손을 뻗으셨습니다. 영숙 씨의 손을 잡으셨어요. 미선아. 말순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숙 씨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언니 맞아요? 말순이 언니. 두 분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50년 만의 재회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죠.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나요? 민준이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두 분을 가리켰죠. 민준이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말순 씨와 영숙 씨는 한참을 안고 계셨습니다. 서로를 놓지 않으셨어요. 50년의 그리움이 그 안에 담겨 있었죠. 한참이 지나서야 두 분은 떨어지셨습니다. 손은 여전히 잡고 계셨어요. 말순 씨가 영숙 씨의 얼굴을 쓰다듬으셨습니다. 많이 컸구나. 이렇게 커버렸네. 영숙 씨가 울면서 웃었어요. 언니도 많이 늙으셨어요. 두 분은 다시 안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민준이도 제 옆에 앉았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두 분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말순 씨는 지난 50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동생을 찾아 헤맨 이야기, 노숙자, 급식소를 다니기 시작한 이야기요. 영숙 씨도 자기 삶을 이야기하셨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이야기, 결혼했다가 남편을 잃은 이야기, 그러다가 봉사를 시작하게 된 이야기요. 두 분 모두 같은 이유로 봉사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서로를 찾기 위해서요. 말순 씨는 동생을 찾아서, 영숙 씨는 언니를 찾아서요. 그리고 5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노숙자 급식소에서요. 서로를 찾아 헤매다가 같은 곳에 도착한 거였죠. 저는 이게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기적이었어요.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니요. 다음 날 새벽, 우리는 네 명이서 다리 밑으로 갔습니다. 말순 씨와 영숙 씨는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이제는 정말 자매였으니까요. 노숙자분들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두 분의 분위기가 달라졌거든요. 한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무슨 좋은 일 있냐고요? 말순 씨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동생을 찾았어요. 50년 만에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한다고 정말 다행이라고 했죠. 어떤 분은 울기도 하셨어요. 그날 국은 평소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빵도 더 달았어요. 모든 게 특별하게 느껴졌죠. 봉사가 끝나고 우리는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 씨와 영숙 씨는 나란히 앉아서 손을 잡고 계셨어요. 영숙 씨가 말순 씨를 불렀습니다. 언니, 말순 씨가 대답하셨어요. 왜 미선아?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두 분이 서로를 부르는 그 목소리가 너무 따뜻했거든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민준이 손을 꼭 쥐었죠.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요. 피로 연결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은 한 명 더 늘었습니다. 영숙 씨도 우리 가족이 됐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다리 밑을 비쳤어요. 그림자 속에 있던 사람들이 빛 속으로 나왔죠. 말순 씨와 영숙 씨는 여전히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50년 동안 놓쳤던 손을요. 이제는 절대 놓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민준이도 일어났죠. 우리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말순 씨가 영숙 씨를 일으켰습니다. 두 분은 나란히 걸으셨어요. 자매의 모습으로요. 우리는 함께 다리 밑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우리도 손을 흔들었죠.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어요. 이제는 낯설지 않은 길이었죠. 말순 씨와 영숙 씨는 버스 안에서도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두 분 모두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50년을 찾아 헤맨 끝에 마침내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죠. 이제 우리는 4명의 가족이 됐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영숙 씨도 함께 들어오셨죠. 이제는 이곳이 영숙 씨의 집이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넉넉하게요. 4명이 먹을 수 있게요.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말순 씨, 영숙 씨, 민준이, 그리고 저요.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할 일,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이요. 말순 씨가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찾으시던 건 동생만이 아니었다는 걸요. 가족이었던 거죠. 진짜 가족이요.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는 그걸 찾으셨습니다. 동생도 가족도요. 저도 찾았어요. 저도 가족을 찾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방황하던 저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거예요.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민준이에겐 할머니가 둘이나 됐으니까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영숙 씨가 옆에 오셨어요. 함께 설거지를 하셨죠. 말순 씨와 민준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두 분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영숙 씨를 봤습니다. 영숙 씨도 저를 봤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50년을 헤맨 끝에요. 그리고 우리는 내일도 다리 밑에 갈 겁니다. 4명이서요. 가족으로서요. 매일 새벽 사라지던 시어머니의 비밀은 이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랑이었고 그리움이었고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여기로 이끌었습니다. 함께 있는 이 자리로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요.